시작을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유인물부터 하겠습니다. 유인물 나눠준 거는 이제 계산하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번에 대충 설명했는데 오늘 계산하는 거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밀도는 공식 자체가 그 고형 입자의 용접분의 고형 입자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입자 밀도는 그 부피분의 무게잖아요. 그러니까 입자 밀도가 나오면 입자 밀도는 진밀도라고 하죠. 진짜 밀도인데 이거는 고형 입자의 용접분의 고형 입자의 무게예요. 밀도 어떤 부피에 차지하고 있는 무게가 밀도잖아요. 입자 밀도는 고형 입자 용접의 고형 입자의 무게. 그다음에 용접 밀도는 입자 밀도하고 틀리죠. 입자 밀도는 고형의 용접만 얘기하는 건데 용접 밀도는 전체 용접. 그래서 전체 용접분의 고형 입자의 무게예요. 그래서 용접 밀도는 일정 면적의 토양의 무게를 환산하는 데 중요한 인자가 돼요. 그래서 시험에 보면 이제 혼동을 일으키려고 입자 밀도 얼마, 용접 밀도 얼마 나와요. 그럴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면 용접 밀도를 곱해 주는 거예요. 무게 전번에 계산한 거 있었죠? 그때 뭐 토양의 무게 계산하는 거 할 때는 무게라는 거는 용접 밀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두 번째 용접 밀도 물어보는 게 많고요. 공급률은 전체 토양의 용접, 그 부피분의 액상하고 기상이 차지하는 용접을 공급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용접 입자 밀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1 마이너스 입자 밀도분의 용접 밀도 해서 해주면 돼요.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먼저 가로 속에 있는 것부터 하면 돼요. 그죠? 가로 속에 있는 거에다가 나중에 1에서 이걸 빼면 되는 거예요. 그 입자 밀도분의 용접 밀도. 입자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접 밀도가 우로 가는 거예요. 요거부터 계산 안 하니까. 예? 공공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공공률.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할 때 공공률이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입자 밀도하고 용접 밀도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하겠죠. 1 마이너스 입자 밀도분의 용접 밀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전번에 얘기했다시피 용접 밀도하고 공급률은 어때요? 서로 반비례한다고 얘기했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공급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공급비. 공급률하고는 또 틀려요. 근데 이건 뭐 상관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공급비는 고상 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상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고상을 분모로 하고 액상하고 기상을 이제 대비시킨 게 공급비예요. 근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오니까 공급률까지만 잘 알아두시고 5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량 수분 함량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죠? 어때요? 이거는 건조 토양의 무게분의 수분의 함량을 중량 수분 함량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중량 수분 함량을 먼저 구해야 돼. 만약 중량 수분 뭐 용적 수분 함량 뭐 이런 게 나오면 중량 수분 함량을 먼저 곱하고 이제 그 용적 수분 함량은 그 밑에 6번, 그 6번 중량 수분 함량 곱하기 용적 수분 함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네. 2번이 이렇게 밑으로 가야 돼요. 그죠? 용적 수분 함량은 전체 중량 수분 함량 곱하기 용적 밀도예요. 그 밑에 있는 것만 아시면 되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체 토양 용량분의 용적 밀도라는 거는 토양 수분 함량. 거의 5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중량 수분까지는 알겠죠. 근데 이 점 이렇게 서 있는 저가 용적 수분 함량이에요. 용적 수분 함량은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 토양의 그 전체 용량 중에 수분의 토양 수분 함량 이런 뜻이에요.
붙여놓으셔야 되겠고, 이거는 결국 중량 수분 함량 곱하기 용적 밀도, 이렇게 용적 밀도. 의미 아시겠죠? 전번에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량 수분부터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용적 수분 함량을 구하는데, 그 중량 수분 함량에다가 용적 밀도 곱하면 용적 수분 함량이 나와요. 근데 용적 수분 함량이라는 거는 전체 용적 중에 토양 수분의 함량이에요. 중량 수분은 뭐예요? 건조 수분의 토양의 이제 무게인데, 이거 용적이라는 건 전체 용적, 용량 중에 토양 수분, 용적이라고 해요. 용적 중에 차지하는 용적이라고 붙여야 돼요. 용량이나 용적. 이거 이해하시겠죠? 전판 했던 거예요. 중량 수분 함량이라는 거는 그 건조토 무게분의 토양 수분 함량을 얘기했고, 용적 수분 함량이라는 거는 개념이 전체 토양 용적의 토양 수분 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도에는 중량 수분에다가 용적 밀도를 곱하면 용적 수분 함량이 나온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아무튼 계산을 오늘은 좀 빨리 진행을 할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일단 문제 풀어볼 거고요. 의미부터 개념부터 잡으셔야 되고, 무조건 공식을 외우시면 안 되고, 의미부터 전체 용적 중에 수분이 차지하는 것을 용적 수분 함량이라고 하고, 건조 토분의 수분 함량은 중량 수분 함량이라는 거예요. 개념은 간단해요. 그래서 외우실 거는 용적 수분 함량은 중량 수분 함량에다 용적 밀도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직육면체 토양 시력이 가로 세로 높이가 554였고 그 수분 토양 무게가 150이었어요. 건조기에 돌렸더니 130이 됐어요. 이 토양의 입자 밀도는 2.6, 물의 밀도는 1 이랬어요. 그래서 공급률을 계산하는 문제를 물어봤어요. 공급률. 그래서 풀이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공급률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 용적 중에 액상과 기상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부피부터 이제 구해야 되겠죠. 전체 이 토양이 갖고 있는 부피는 원래 554니까 그대로 곱해주면 100세제곱센티미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체 용적 이 부피가 100세제곱미터예요. 그 다음에 100세제곱미터 안에 여기 이제 부피가 나왔잖아요. 용적이. 그거에 물의 무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용적 밀도라고 그랬죠. 그죠? 전체 용적 중에 고형 입자의 무게. 그게 용적 밀도니까 부피가 지금 100으로 나왔고 지금 물은 얼마냐면 토양의 무게, 고형의 무게는 130이에요. 그래서 100분의 130 하면 1.3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모르시면 그냥 나중에 또 저기 하시고 이러면 이제 용적 밀도 나왔고 부피 나왔단 말이죠. 그죠? 부피 그대로 나왔고 용적 밀도는 아까 2번에 보시면 전체 용적의 고형 입자의 무게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입자 밀도 금방 나오죠. 100분의 130 나오죠. 그죠? 토양, 건조 토양이 130이니까 1.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률은 지금 입자 밀도도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입자 밀도가 뭐예요? 2.6이라고 그랬어요. 2.6분의 지금 금방 구한 1.3 하면은 0.5가 돼요. 그거를 1에서 빼주면 0.5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개념을 아시면 요 정도 수준 나올 거예요. 공급률 물어보면. 요 개념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적 밀도 1번, 2번, 3번까지 아셔야 되죠. 개념을. 네. 그 다음에 5번, 6번 용적 수분 함량까지 개념을 아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이거 지금부터는. 약간 비슷한 문제인데 부가 아니라 부피가 1000세제곱센치 토양
고상은 50%, 액상과 기상은 각각 25%였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용적 밀도는 1.1, 입자 밀도는 2.6이다. 그래서 공급 B가 1번부터 나왔네요. 공급 B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4번에 가서 다시 맨 위에 4번에 가서 공급 B라는 거는 고상 용적분해. 고상 용적이 얼마예요 여기서? 고상이 50%니까 0.5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액상과 기상의 용적이에요. 그럼 얼마요? 0.25 곱하기 0.2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0.5분의 0.5가 돼서 1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죠. 그죠? 공급비 아시겠죠? 4번을 생각하시면 금방 공급비가 나와요. 그 다음에 포화에 소요되는 수분 함량은 그렇게 됐어요. 포화에 소유된다. 그러면 어디에 꽉 차 있는 상태예요? 1번 고상, 2번 액상, 3번 기상. 포화라는 건 액상이잖아요. 그죠? 액상이 꽉 차 있는 건데 25%라고 그랬어요. 1000세제곱미터에 25%니까 얼마야? 25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맞는 거죠. 그죠? 포화라는 거는 우리 액상 그 자체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얼마요? 25%라고 그랬잖아요. 수천세거든.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요. 3번. 토양 부피가 10% 감소해도 용적 밀도는 불변하다. 이거는 계산을 안 해도 나와요. 그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용적 밀도는 변한다고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부피와 용적 밀도는 변하는 거죠. 2번에 가서 보시면 전체 용적분의 고형 입자의 무게예요. 그런데 전체 여기서 그 부피가 10% 줄어들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용적 밀도가 바뀌겠죠. 근데 불변이라고 해서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 공급률 계산에 따른 공급의 부피와 실제 액상과 기상의 부피는 합보다 크다. 계산에 나온 거. 그 맨 밑에 한번 계산한 거 봐요. 이게 이제 공급률을 계산하려면 얼마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게 용적하고 입자 밀도가 주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공급률을 계산해봐요. 1 빼기 2.6분의 1.1이죠. 그죠? 이게 이제 공급률이고,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1에서 이걸 빼보니까 0.58이 나왔어. 그런데 실제 여기서 나온 공급률은 얼마야? 위에 0.5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계산에 따른 공급률 부피가 액상과 기상의 부피를 합한 것보다 크다. 맞는 거죠. 그죠? 이게 0.25, 0.25니까 0.5가 되는 거예요. 합해서. 그런데 여기 밀도로 계산해 보니까 0.58이 되니까 이게 더 큰 거죠. 공급률 계산을 해서 보니까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크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산 안 해도 지문이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부피가 감소해도 용적 밀도가 불변한다. 그래서 2번 같은 개념을 알고 있으면 부피가 바뀌면 밀도는 당연히 바뀌겠죠. 분모가 전체 용적분의 고형 입자의 개념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좀 어렵죠? 이렇게 말을 막 꼬여서 하면 좀 어려워요. 다음 9번을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좀 쉬운 편이에요. 나면 요렇게 날 거예요. 아까처럼 막 꼬여서 나진 않고 요게 약간 쉽게 났던 거거든요. 용적 밀도가 1.0, 입자 밀도 2.5예요. 1번. 공급률은 몇 프로? 뭐예요? 공급률. 공급률은 아까 계산을 딱 해야죠. 1 마이너스 입자 밀도분의 용적 밀도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5분의 1 하니까 0.4가 나오니까 이게 0.6%. 그죠? 공급률은 1 마이너스 0.4라는 게 0.6이니까 60%가 나와요. 그 1번은 맞는 거죠. 근데 공급비는 뭐예요? 공급비. 공급비는 고상분의 액상 플러스 기상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아까 고상은 얼마예요? 지금 공급률이 60%니까 고상은 다시 당연히 40%겠죠. 그죠?
공공률이라는 거 액상하고 기상이니까 나머지 게 여기에요. 기상이 아니 고상이 되겠죠. 그게 40이고 그거 하면은 40분의 60이니까 1.5 맞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고상이 차지하는 비율과 공국이 차지하는 비율의 합은 항상 100이다. 맞죠? 이거 그죠? 그거 하니까 100이에요. 기본적으로 맞는 거고. 4번은 어떻게? 포화시 중량 수분 함량은 40%다. 맞아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지금 뭐냐면은 공공률이 60%고 고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40%예요. 그죠? 근데 60%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공공률이 60인데 중량 수분함은 40%다.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태여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량 수분 함량은 용적 밀도분의 용적 밀도 곱하기 중량 수분 함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겠죠. 그죠?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게 있어요. 10번도 다시 또 이제 10번이 약간 좀 7급 났던 거예요. 7급 문제. 이제 꽈서도 냈어요. 용기 무게가 들어가. 여기서 보면 부피가 50세제곱센티미터의 토양 시료 채취기를 이용해서 습토 시료기를 채취하였다. 이제 수분이 있는 그런 50cm 채취기 용기를 해서 무게를 재봤더니 90이었고 건조기로 들렸더니 75g이었다. 이 토양의 용적 밀도와 용적 수분 함량이 다르게 짝지어진 것은 단 용기의 무게는 10이다. 이랬댔어요. 좀 헷갈리죠? 용기의 무게. 앞에 부분은 아까 문제들하고 비슷한데 용기가 들어갔단 말이죠. 용기 무게를 빼줘야 돼.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용적 밀도라는 거는 지금 용적 밀도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용적 밀도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전체 부피분의 고형의 무게. 그런데 50분의 75였었어요. 건조했더니 75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는 용기의 무게도 들어갔어. 그래서 75 빼기 10 해서 용적 밀도를 구해요. 일단. 그래서 1.3이 나와요. 그래서 1.3이 이제 그 용적 밀도고요. 용적 수분 함량을 또 구해야 되거든요. 용적 수분 함량은 중량 수분 함량 곱하기 용적 밀도예요. 용적 밀도는 아까 1.3이 나왔고 중량 수분을 구해야 되잖아요. 중량 수분 어떻게 구해요? 건조토분의 수분 함량이죠. 건조토가 75인데 무게가 용기 10 저기를 빼야 될 거 아니야. 용기가 있으니까 65분의 지금 90에서 75니까 수분의 무게는 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기에 1.3을 곱하면 30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복잡하죠? 생각을 하려면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튼 계산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약간 10번까지 아니 몇 개 풀어봤는데 그런 형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용적 수분 함량, 용적 공공률 이런 걸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 바로 문제에 주어지니까 연습을 계속 집에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용적열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가끔가다 나와요. 용적열 용량 어떤 부피가 있는데 그거를 데피는데 들어가는 총 열량 계산은 어떻게 해요? 비열했다가 입자 밀도 아까는 뭐 계속 그 용적 밀도로 곱해졌는데 요 특이하게 용적열 용량은 그 입자 밀도를 구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양 10g을 1도씩 높은데 5칼로리가 들어간대요. 이때 비중이 4라고 그랬을 때 용적열 용량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열은 뭐냐면 비열이라는 건 1g을 1도씩 올리는데 1칼로리가 소모되는 걸 그거를 이제 비열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10도를 1도 올리는데 5칼로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1g을 올릴 때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0.5가 돼요. 그래서 비열이 0.5예요. 지금 이 흙은. 근데 이거에다가 이 뒤에 비중이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입자 밀도거든요. 비중이 입자 밀도예요. 그래서 4를 곱해줘서 2가 돼요. 0.5. 요런 게 나오고, 전번에 하다가 CN율 뭐 이렇게 책 갖고 이제 연습을 했었는데, 그거랑 또 비슷해요. 문제가. CN율 나면 이런 형식으로 나요. 전번에도 똑같은 형식이었는데 책도 똑같은데 12번 탄소 용량이 40% 질소 함량이 0.6인 볏짚 10톤이에요. 이거를 질소 함량 20%인 유한을 이용하여 CN율 20%로 조절할 때 필요한 유한의 양. 전번 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해봐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에서 킬로그램으로 물어봤어요. 얼마로 할 거냐, 얼마냐, 질소 유한 그 비료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톤을 킬로로 다 바꿔야 돼요. 일단 탄소는 어떻게 돼요? 이 10톤이니까 10,000kg이 되나요? 10,000kg 곱하기 0.4 하면은 4,000kg가 나와요. 그죠? 해설을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은 킬로그램으로 해놨기 때문에 10,000kg 곱하기 0.4 하면은 4,000kg이 나오고요. 질소는 얼마가 나와요? 이것도 10,000 곱하기 0.6이라고 그랬죠. 0.006을 곱해줘요. 그렇죠? 그럼 60kg가 나와요. 그럼 C가 지금 볏짚이 갖고 있는 C하고 N은 지금 그 앞까지는 계산이 돼. 그래서 C는 4,000kg, N은 60kg가 돼요. 두 번째 이제 이 CN율이 20이라고 그랬어. CN율이 20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CN율의 N을 구할 수 있죠. C는 지금 나와 있어요. C는 얼마야? 4,000. N은 모르니까 X. 그 다음에 N이 20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20분의 4,000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질소가 얼마가 돼야 돼요? 200kg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CN율이 이게 지금 200kg가 N이 200kg가 돼야 되는데 200kg까지는 구했어요. 여기까지는 구하는데 질소 함량이 20%라고 그랬어. 그죠? 200kg가 필요한데 아까 60kg 처음에 있던 볏짚은 60kg이기 때문에 여기는 140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처음에 나왔던 질소가 60이 있으니까 200kg를 만들려면 아니 200 하려면 200에서 60을 빼면 140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140kg이 질소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질소 함량이 20%라고 그랬어. 20%라는 거는 140kg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나눠주면 돼. 0.2로. 그래야 700이 실질 비료 700을 줘야지 거기에 20%인 140kg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 나와요? 전번에 했는데 이 책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응용 문제인데 이게. 그런데 약간 질소가 20%라는 게 더 들어간 거예요. 개념을 좀 잡으셔서 하시고 전번에 했던 그 페지스하고 좀 연관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문제만 나오면 뭐 전부 다 이렇게 시간 내에 풀 수 있으면 그럼 이렇게는 어렵게 안 나고 질소 함량 20% 같은 거 빼겠죠. 그럼 쉽게 나오겠죠. 질소 하면 그냥 200이 나오잖아. 근데 아까 60kg가 있으니까 200에서 60만 빼면 140이 나오는 것까지만 나올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7급 문화재 이런 쪽에는 이렇게 나와요. 계산이 나오면 CN율에 대한 게 나오면 개념을 그냥 꽉 잡아야 돼요. CN율이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 갖고 있는 거를 계산해. 그죠? 몇 프로 있다고 그러잖아. 그죠? 볏짚이 지금 예를 들어서 볏짚에 질소하고 탄질률이니까 탄소하고 질소가 있어. 그럼 각각 옆에다가 이제 계산을 해. 탄소는 얼마 곱해주면 되잖아. 거기. 그러면 이제 그 볏짚에 탄질률이 나오고, 아니, 탄질 C가 나오고 N이 나온단 말이죠. 그
그 뒤에는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CNU를 주어져. CNU를 주어져. 그럼 탄소를 기준으로 해갖고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질소 필요한 질소가 있어. 그럼 앞에 있던 거에서 빼기만 하면 돼. 왜냐하면 앞에 이미 존재했잖아. 그거를 탄질류를 주어줬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빼면은 된다는 얘기죠. 이건 질소가 들어가기 20%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예요. 네.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네. 하면서 잘 생각하시고 전번에 했던 거랑 빨리빨리 넘어가겠어요. 필수 1번 식물의 필수 영양소. 그래서 식물에 이제 필요한 거는 무기태다, 그죠? 무기태. 그다음에 CHO가 있는데 이거는 비무기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식물의 영양학적 다량원소와 미량원소는 다 필수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5번은 황은 다량원소고 우리는 미량원소다. 그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은 다량원소이나 토양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잘 결핍되지 않는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료된 거. 과린산석회라는 게 있어요. 과린산석회. 아주 중요해. 과린산석회에 316쪽 하면 필요로 거겠습니다. 인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었어요. 1회 때도 물어보고, 인산은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인산 같은 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전번 시간에 나트륨은 분산을 시켜준다는 거하고, 분산을 시켜, 방해꾼이야. 에? 그런 거 특징 알아두시면 되고, 나트륨은 나쁜 역할을 한다. 인산은 뭐야? 인산 좋은 역할은 아니에요. 얘도 나트륨처럼 약간 뺀질거리는 스타일이야. 산성일 때 뭐라 붙어요? 철하고 알루미늄하고 붙어버려. 그 다음에 또 알칼리 쪽 가서는 칼슘하고 붙어버려. 그런 거 성질 때문에 비료를 아무리 줘도, 인산 비료를 아무리 줘도 얘가 토양은 어느 성격을 띠고 있을 거야. 산성 아니면 알칼리잖아. 중성일 경우는 드물잖아. 그러니까 얘 비료를 많이 줘도 이제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비료 3대 요소에 인산을 넣은 거예요. 질소, 인산, 칼리에서 인이라는 게 들어가잖아. 우리 생각일 때는 칼슘이나 뭐 마그네슘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토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뺀 거고, 인산은 아무리 줘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산은 꼭 나. 어느 시험이나 토양의 문제는 항상 나. 1회 때도 나고 2회 때도 나고 뭐 문화재도 나고 뭐 나무이사도 나고 다 나요. 그래서 비료 종류를 아셔야 돼. 316조 보시면 비료, 인산의 비료, 그러니까 여기 비료 공정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비료를 생산할 때 어떤 거를 생산하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그런데 만드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돼요. 과인산석회라는 게 있어요. 과인산석회는 인광석의 그 밑에, 표 밑에 보면 인광석에 황산을 더해. 그걸 정리를 해서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 이해를 하든지, 이해하기도 어렵겠죠? 과인산은 인광성이 들어갔죠. 인이 성분이 들어있는 것다가 황산 처리한 게 과인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속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중과린산이라는 게 있어. 과린산 두 번째 줄에 보면 중과린산이 있어요. 이거는 뭐야? 인광석에다가 인산을 석해. 그거를 중이라는 게 뭐야? 이중으로 넣는다는 얘기죠. 인산에 또 인산을 넣는 거예요. 인광석에 인산을 넣기 때문에 중이라는 게 붙어. 중과인산 석해. 황산을 넣으면 그냥 과린이고, 인산에 또 인광석에 인산을 넣으면 중과린. 그 다음에 용광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인광석을 그냥 녹인 거예요. 용자라는 게 녹인다는 뜻이죠. 용이라는 게 녹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광석 녹인 게 용성인비. 용과리는 뭐예요? 아까 황산하고 인광석을 처리한 과린산 석회하고 지금 인광석 녹인 거하고 또 혼합해서 만든 게 용과린이라고 그래요. 용과린. 어렵죠? 또 토마스 인비는 인산을 하면 선초를 용해서 만든 거예요. 이걸 광제라고 그래요.
슬래그 뭐 이래. 이렇게 이제 외우셔야 돼. 그런데 시험에는 뭐야? 이거 과린산석계는 속효성이다. 이 정도는 알고 용성인비는 지효성이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부터 틀렸네요. 그죠? 과린산석계다. 그 다음에 이제 암모늄염에 대한 거예요. 그죠? 저번에 설명했어요. 그냥 넘어가겠어요. 암모늄염은 질산염보다 용탈이 커요. 적죠. 토양에 들어가서 암모늄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토양에서 잘 이탈이 안 돼요. 그래서 맞는 거고. 3번 칼륨 비료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다. 맞아요. 물에 잘 녹아요. 칼륨 비료 특징은. 그 다음에 4번 속효성 비료인 요소는 토양의 무기화가 잘 된다. 예, 요소 비료 많이 넣죠. 농민들이 우리 어릴 때 맨날 요소 막 했어요. 아버지가 막 하는 얘기가 어릴 때 몰랐잖아요. 뭐 요소가 뭔지 뭐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이게 제일 그 성분이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질소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요소. 그래서 이게 속효성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4번도 맞는 거고. 석회고토라는 거는 마그네슘이 부족한 산성 토양의 이제 산도 교정입니다. 그 석회고토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석회는 칼슘이 많이 들고 고토라는 거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가갖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토양 산도 교정하는 데 많이 써요. 그래서 맞는 거고요. 3번 이거 했죠. 전번에 집적층 뭐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A층은 무기물 토층 이렇게 돼요. 무기물 토층. 또 혼식이 분화되고 색은 어두운 색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A층 밑에 2층 있어요. 이건 뭐 용탈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용탈이 돼서 색깔이 가장 명료한 층이다. 그 다음에 B층은 뭐야? 무기질이 집적된다. 쌓인다. 그래서 무기물 집적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4번 넘어가요. 식재지의 토양의 물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인자로. 물리성은 뭐 토성, 통기성, 토양근국 이런 거 쉽죠. 토양산들은 뭐야? 화학성이죠. 그죠? 토양산들. 저번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뭐야? 아까 전번에 무게 했던 거예요. 무게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부피하고 용적 밀도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용적 밀도를 곱해줘야 돼요. 여기 용적 밀도하고 입자 밀도 두 개 있잖아요. 그런데 무게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부피 곱하기 용적 밀도를 곱해줘야 되는데 뒤에 거 곱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1헥타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1헥타르는 얼마? 10,000제곱미터예요. 여기서 두께 토양 깊이도 줘야됐으니까 헥타르는 가로 세로가 되는 거고 토양 깊이는 30cm니까 0.3을 곱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기를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톤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계산해서 톤으로 저기 하면 4,500톤이 돼요.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요. 6번 했어요. 다음 중 경작지 토양과 산림토양 비교 중 산림토양에 대한 거 1번 토양 온도의 변화가 작아요? 예. 이파리가 뭐 덮여있기 때문에 적었고 예. 그 다음에 2번 성역질 비율이 크다. 성역질이라는 건 자갈 같은 거, 큰 거, 모래보다도 더 큰 걸 성역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크죠? 많죠. 그런 게 비율이 높아요. 배수성이 양호하다. 맞죠? 유기물 함량이 높다. 맞죠? 낙엽 같은 게 많이 쌓여서 유기물 함량이 많아요. 지프의 유출량이 적다? 아니죠. 크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인산에 대한 형태 또 나왔어요. 그죠? 인산. 토양 인산의 주요 공급원은 대기이다. 대기인가요? 아니죠. 아까 뭐랬어요? 이런 땅 속에 있는 인광석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대기에서 공급될 수는 없어요. 황 같은 건 몰라요. SO4 2- 이런 거는 공중에 있잖아요. 그죠? 산성비 내릴 때 그때 뭐 섞여서 내려갈 수 있지만 인 같은 경우는 대기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틀린 거고. 토양 중에 기체 형태의 인산화물로 존재한다. 이것도 틀리도 기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 H2PO4-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312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에 꼭 나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인산은.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인산은 꼭 나요. 질소 인산은 꼭 나는데
312쪽이에요. 312에 보시면 여기 표 1 밑에 보시면 요 하나 둘 셋 네 개 형태로 존재를 해요. 토양에서 이제 아까 대기라고 하면 풀리져 있죠. 토양 용액 중에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해요. 그런데 아까 이는 어때요? pH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pH가 2에서 7 사이에서는 H2PO4-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7에서 13까지는 HPO4 2-. 이건 꼭 나와요, 시험에. 안 날 수가 없겠죠. pH에 따라 이렇게 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로 인산의 형태는 요 두 가지로 많이 이제 그 흡수가 된다. 이거 1회 때도 나오고 2회 때도 났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이온 형태로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된다. 이는 그죠? 이온 형태로 토양 중에 이제 있고 뭐 그 맨 밑에 있는 그거예요. 칼슘은 언제 알칼리 토양에서 칼슘 형태를 하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313쪽에는 철과 알루미늄, 산성일 때는 요거랑 결합을 해서 신전이 된다. 신전된다는 건 뭐예요? 불용이 된다. 신전이 된다. 무슨 뜻이에요? 못 쓰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가용화된다. 유효화된다. 이런 식으로 용액화된다. 이렇게 해야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용화된다. 인산에서 중요한 건 불용화된다는 거죠. 뭐냐면 산성하고 알칼리 때 각각 불용화되기 때문에 불용화라는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산성일 때 H2PO4- 꼭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맞는 거죠. 3번. 4번 토양 표면에 흡착이 어려워 주로 용탈에 의해 손실된다. 그런가요? 네, 다른 거 그렇죠. 흡착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다른 물질하고 토양 표면에 하는 게 아니라 용탈에 의한 게 아니라 다른 거에 붙어갖고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설명이 틀렸죠. 그 4번 틀린 거고. 5번 토양 중에 철이나 알루미늄과 결합하여 유효태가 되기 쉽다. 뭐라고 그랬어요? 불용화. 유효태가 된다는 건 쓸모가 있게 된다는 건데 이거는 산성일 때 이렇게 해서 불용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예요. 8번 균균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참나무는 왜 생긴균을 형성한다? 맞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2번 나무로부터 탄수화물을 공급받는다. 맞죠? 3번 토양의 통기성, 투수성을 증가시킨다. 맞죠? 4번 인산을 제외한 무기염을 흡수를 도와준다. 들리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산을 도와주는 거예요. 인산을 이렇게 막 지가 아무거나 칼슘하고 뭐 철 같은 데 막 붙어버리니까 이런 걸 못하게 균군들이 땡겨버린 거 미리. 그래서 인산을 제외했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 밑에 설명 잃어버리고 하시고 병원체도 예방해주는 그런 게 이제 균군의 특징이에요. 이건 뭐 생리 쪽에도 나오고 병리 쪽에도 나오고 토양도 나오는 거. 제대로 하나만 한쪽만 해놓으시면 균군에 대한 거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병리 쪽에서 하든지 토양 쪽에서 하든지 제일 자세하게 나오는 건 토양 쪽이에요. 토양 쪽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모래, 미사, 점토 함량의 차이가 가장 작은 토양 이런 게 났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토성이라는 건 세 가지를 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몇 프로씩 함유되어 있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건데 요거는 약간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게 1회 때 났던 문제예요. 이제 그냥 설명으로 할게요. 이거 뭐 표를 봐야 돼요. 표를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그 삼각도가 어디 있는데 그러지 나오죠? 토양 삼각도. 예, 58페이지에 보시면 뭐 58쪽을 보든지 59쪽을 보든지 간에 토양 삼각도가 있어요. 12가지 토성을 갖고 있죠. 그죠? 그 모래, 미사, 점토 함량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갖고 맨 위에 보면 그 58쪽 보겠습니다. 맨 위쪽에 있는 거예요. 식토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죠?
식토 쪽에 가까울수록 점토가 100% 가까이 맨 위쪽으로 갈수록 식토 식토 무슨 사질식토 식양토 식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보면 사토예요. 그죠? 사토 쪽으로 모래가 많은 거예요. 그거는 사토 사질양토 사양토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면 미사토예요. 이거는 미사자가 들어가요. 미사토, 미사질양토, 미사질식양토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가운데 딱 보면은 식양토라는 게 있어요. 식양토. 그죠? 식양토를 보니까 이 성분이 점토라든가 모래라든가 미사, 그러니까 맨 오른쪽은 맨 왼쪽은 점토 함량이고 맨 바닥에 있는 거는 모래 함량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건 미사의 함량이에요. 이걸 프로테지로 해서 이렇게 도표를 그려놓은 거예요. 제일 가운데에 있는 게 어떻게 돼요? 골고루 섞여 있는 적이겠죠. 그래서 답은 식양토에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이런 문제 나면. 이렇게 문제를 전문가들이 내기 때문에 어렵게 내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닌데 잘 아는 사람, 이해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은 쉬운데 옛날 방식으로 무슨 기사시험 볼 때 그런 거 공부했던 사람들은 도저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1회 때 많이 과락이 토양학에서 내가 볼 때는 되게 쉬웠던 문제인데 많이 과락이 나요. 공부하실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는 중심, 이해 중심. 아까 인산, 나트륨 계속 설명하잖아요. 근데 애울려 그랬던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응용력을 좀 기울시키고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다 1회 때 났던 문제예요. 지금 계속 이제 문제 어떤 식으로 나냐 궁금하죠. 전번에는 2회 때 났던 거고 이거는 1회 때 났던 거를 이제 이렇게 바꿔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형태는 계속 다른 거 풀어보셔도 좋긴 좋아요. 네. 좋은데 이걸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난다 이렇게 하셔갖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10번 유기물이 시험에 잘 나와요. 유기물이 부식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전번에 했던 것 같은데 1번 알루미늄이라든가 독성 있는 거를 무슨 결합을 해요? 힐레이트 결합으로 다각적으로 이렇게 결합시켜서 감소를 시킨다. 유기물이 좋은 건 있어요. 그 다음에 내성 입단을 형성해서 토양 물리성을 개량한다. 그러니까 유기물 나오면 다 좋다고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다 좋다고 그렇게 하면 못 찍겠죠. 근데 여기는 다행히 문제가 감소시킨다. 해갖고 다 바로 찍을 수 있죠. 그죠? 3번. 식물에 대한 무기 영양 공급원이다. 그죠? 유기물 속에는 막 썩은 유기물, 그런 게 썩은 게 많이 들어서 엄청나게 철, 알루미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공급원이다. 4번은 읽으나 마나죠. 유효도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감소시킨다고 그래서 딱 찍어야 돼요.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은 금방 찍을 수 있죠. 근데 이해 못하고 간 사람들은 금방 저기 아무튼 5번 바토양에서보다 많은 양의 유기물을 바토양에서는 보다 많은 양의 유기물을 투입하여야 한다. 그런 개념도 있어요. 이게 산린 토양은 어떻게 해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유기물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거 약간 문제가 이상한데 아무튼 유기물 나중에 할 때 뒤에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설명이다. 어떤 거다. 1번 지하 수위가 높다 그랬어요. 지하 수위가 높다라는 건 뭐예요? 물이 가득 차 있는 거 있고 지하 수가 높다 낮다 이건 어느 시험에나 나오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이 지문을 이해 지하수가 높다 낮다 이해를 못하면 문제 못 푸는 게 많아요. 지하수가 높다는 건 말 그대로 욕조에 물이 많이 차 있는 상태를 지하수가 높잖아. 이게 지하수위가 높아. 지하에서 높이. 낮아. 없어. 그죠? 낮은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1번 산화 상태다 환원 상태다. 환원이 되겠죠. 환원 상태. 이게 지하수위가 낮다는 건 산화예요. 그죠? 공기하고 많이 접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 지하수위가 높다 낮다 이해를 하고 풀어야 돼. 문제가 요거 지하수위가 높다 그렇게 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가 지하 수위가 높다 그러면 뭐예요? 배수가 불량하거나 환원 상태이거나 그러겠죠.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게 뭐예요? 철의 용해성이 증가하여 하층으로 이동한다. 그 철이 또 그 환원 상태에서 잘 녹죠. 뭐예요? 철망 아구알이라고 했어요. 철망 아구알은 어때요? 산성일 때 아니면 환원일 때 잘 녹아요. 용해도가 높아요. 철망 아구알 한 많이 들으시지 않았어요? 철망 아구알 그 알이 뭐예요? 응? 철은 철, 예. 망간, 철망, 아연, 구리, 알루미늄, 철망하고 알. 이런 거는 산성일 때도 잘 용해도가 되고 이렇게 환원 상태에서도 이게 잘 했어요. 전번에 황할 때도 얘기했는데 황할 때도 황화 있을 때 황화수소, 뭐 철, 아연 이런 게 독성을 띠죠. 알루미늄 이런 게 환원 상태에서. 그래서 뿌리에 영향을 줘서 생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거랑 다른 문제인데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유기물의 분해가 느리게 진행한다. 이런 걸 주고 1번 라테라이트 화학작용. 전혀 틀린 거죠. 라테라이트는 전번 시간 했죠. 뭐 라테라이트는 더운 지방에서 뭐하고 뭐가 표면에 쌓이는 거예요. 철하고 알루미늄이 직접 돼갖고 쌓이는 게 라테라이트래요. 이거랑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갈색화 작용. 갈색화 작용도 얘기할 수가 있어. 2번은 이제 제껴놔요. 그 다음에 3번 점토 생성 작용. 아니죠. 이거 점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또 알칼리화 작용, 아니 회색화 작용. 갈색이나 회색화예요. 그죠? 2번 아니면 4번이야. 지하수가 높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5번 알칼리화는 아니죠. 왜냐면 알칼리는 건조한 지방에서 뭐 이렇게 뭐 축적되고 아까 얘기했죠. 전번 시간에 나트륨 뭐 염류 나트륨 또한 뭐 이렇게 해서 염류 질적이라는 게 건조하고 표면에 많이 쌓이는 건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2번하고 4번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갈색화라는 거는 이쪽에서 많이 나타나요. 하나 쪽에서 뭐냐면 물에 잠겼다가 또 지하 수위가 높았다 낮았다 이런 데서는 갈색화가 나타나고 완전히 물이 많은 환원 상태에서는 무슨 작용이 나타난다고요? 회색화. 그러니까 철하고 이제 이 환원 상태를 얘기하면 철과 망간이 꼭 들어갈 거고요. 무슨 개념이냐면 철과 망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갈색화나 회색은 뭐로 구분하냐면은 약간 갈색화는 지하 수위가 건조했다가 또 습했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데서 발생하는 거고 회색화 작용은 완전히 지하수가 높아갖고 그 속에 물이 꽉 차 있어갖고 철 같은 게 어떻게 완전히 회색화 되는 거를 회색화 작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기를 안 주겠죠. 회색이나 갈색 얘기를 안 줘요. 그러니까 회색이나 갈색이나 약간 비슷하긴 한데 지하수가 약간 더 낮고 건조 쪽이 막 조금씩 나오면 갈색하고 완전히 그런 게 안 나오고 완전히 지하수가 높은 뭐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회색화 작용이다. 12번입니다. 토양 생성인자 나오죠. 생성인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토양을 만드는데 5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시면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침엽수 지역에 비해 하렵수 지역의 토양이 산성화되기 쉽다. 맞아요? 네? 침엽수가 어떻게 뭐 CN율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부터 답이죠. 그죠? 2번 일반적으로 붕적 모재 안 했는데 붕적이라는 건 뭐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갖고 붕적 모재는 화학적 풍화보다는 물리적 풍화가 우수하기 때문에 조립지기며 자갈 함량이 높다. 맞죠? 붕적은 그냥 물리적인 그죠? 막 떨어지고 라는 게 물리적이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조립지기고 이제 그리고 화학적인 건 아주 잘게 됐을 때 화학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재에서 점토광물로 될 때 이럴 때 잘게 부서질 때 화학적이고 붕적 모계는 주로 물리적 우수한 거예요.
맞는 거고, 산의 경사면은 대부분 잔적모재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네. 잔적이라는 건 그 자리에서 쌓이는 거예요. 이동해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운적모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운적. 잔적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되는 거. 운적은 물 같은 거에 입에서 쌓이는 거를 운적모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맞는 거고. 4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모재, 강수, 기온, 생물, 지형, 시간 이게 5가지. 식생이 생물이에요. 뭐 여기 수목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생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 성대성 얘기했죠.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에 2에 계속 나와요. 네? 어때요? 성대성은 뭐에 뭐와 뭐를 받아요? 이 5가지 중에서 성대성은 기후, 식생, 생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간대성은 단지 모양, 아니 모재, 지형, 시간 이런 거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토양색에 대한 거 물어봤어요. 토양색의 차이는 토양을 구성하는 광물 성분과 토양 수분 함량에 따라 변한다. 당연하죠. 색깔은 수분하고 광물 색깔, 그 모재의 어떤 색깔하고 관계 있고. 2번 맞죠? 생명체 슬랫이 들어가 명도 채도 사이에 슬랫이 들어가고요. 토양색은 토양 내 유기물 함량과 이온화된 성분에 따라 색이 결정된다. 맞아요? 네. 맞죠? 유기물 뭐 금방 얘기한 광물 성분, 수분 함량 이런 거에 따라서 색이 변해요. 그 다음에 4번 토양색의 기본 체계는 색상, 명도, 채도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맡은 건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 속에 있는 게 이게 문화재에서 낳은 걸 갖고 온 문제거든요. 이게 여기가 색상은 H라고 그래요. H. 명도는 value라고 해서 V. 채도는 크로마이 갖고 C라고 표시해야 되는데 이 저기는 맞는 건데 한글로 된 건 맞는데 영어 그 대문자 약자가 이게 문화재에서 이렇게 놨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5번 철과 망간은 산화 상태에서 붉은색을 띈다. 맞죠? 이 산화 환원 나오면 이유는 뭐예요? 철과 망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색깔이 똑같이 변해. 산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빨간색. 붉은색. 또 환원 상태에서는 녹청색, 뭐 녹색 이런 게 된다고 전번에 표 보셨죠? 그 다음에 14번 토양 분석을 하는 게 있어요. 토양 분석을 뭐를 가린다고 그랬어요? 모래, 미사, 점토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로다는 모래를 우선 가려내고 그 다음에 침강법에 의해서 뭐 어떤 거요? 어떤 법칙? 스톡스 법칙에 의해서 피폐하고 비중계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채로 걸러낼 때는 먼저 모래를 걸러내려면 뭐로? 채로 2mm 채를 통과한 입자를 사용한다. 맞죠? 1번 맞죠? 그 다음에 채는 0.05mm 이상인 모래를 분석하는 데 사용해요. 그죠? 1번이나 2번 똑같은 얘기고 잘 숫자 외워두셔야 돼요. 모래를 하는데 주로 0.05mm 모래를 분석한다. 그 다음에 촉감법 얘기했어요. 아까 전번 시간에 촉감법으로 하면 몇 cm 제일 길게 나오는 게 뭐예요? 5cm 이상. 5cm 이상인데 이게 뭐예요? 10cm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3번이. 그래서 그 해설에 보면 사토는 부서지고 양토는 2.5, 식양토는 5, 식토는 5다. 다시요. 양토 2.5, 식양토 5, 식토는 5다. 예. 아셔야 되고 이거는 2차에도 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침강속도를 이용해 갖고 입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물에 떨어져요. 스톡스 법칙에 의해서 비중이 높은 게 빨리 떨어질까요? 비중이 낮은 게 빨리 떨어질까요? 비중이 높은 게 빨리 떨어져요. 그 다음에 입경 반지름에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비례.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비례하겠죠. 침강 속도가 무겁고 비중이 크고 이렇게 그런 영향을 받은 게 빨리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15번 유기물 그냥 넘어갈게요. 뭐 완충작용 한다고 그랬어요. pH. 아까 얘기했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성분들이 있어요. 뭐 인 같은 거는 막 이렇게
이런 거를 완충시켜 주는 게 뭐예요? 유기물이 그런 거를 완충시켜 주는 거는 이제 뭐죠? 보완도 해주고 성질이 이렇게 뭐 양쪽으로 치우쳐진 거를 느긋하게 중성적으로 해주는 거 뭐 이런 거를 완충이라고 그래요. 급박하게 변하는 거를 또 완충시켜주는 거 이런 거를 완충이라고 해요. 유기물이 좋은 역할만 한다고 했어요. 온도도 상승시켜주고요. 금속이온과 킬레이트 결합, 킬레이트 또 나와요. 킬레이트 결합해주고 또 인산 고정을 증대한다? 아니죠. 인산을 뭐라고 그랬어요? 완화시켜줘갖고 유효도를 고정이라는 거는 반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효화시킨 거 인산을 쓸 수 있게끔 유효화시킨다. 4번이 답이고요. 뭐 영양 공급, 토양 구조 향상, 미생물 활성 시키고라는 게 전부 다 유기물의 좋은 효과예요. 그죠? 시험에 꼭 나요. 유기물은 한두 문제 나요. 그러니까 특징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유기물 같은 문제는 토양에서도 점수를 많이 내야 된다니까요. 생리하고 토양에서 많이 내야 돼. 개념을 확실히 잡아줘. 이게 애우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해만 하면 돼. 토양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다른 거 해충 뭐 이런 걸 막 종류 외워야 되고 뭐 특이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원리만 잘 알면은 그냥 풀 수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그러니까 한번 공부 해 놓으실 때 꽉 잡아 놓으시면 나중에도 다른 시험 볼 때 토양하기 중요하니까 점수를 많이 낼 수 있어요. 토양 공기에 대한 문제도 자주 나와요. 그냥 쉽죠. 이거는 뭐냐면 상대 습도는 대기에 비해 낮거나 비슷하다. 습도가 우리 이거 포텐셜 할 때 뭐라 그랬어요? 토양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보다 낮거나 높죠. 습도가 상대 습도가 높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그 포텐셜 할 때도 그렇잖아요. 습도가 토양 속에는 항상 습도가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기가 더 높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식물이 저기로 물을 흡수를 못 하겠죠. 포텐셜 갖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토양 구조가 발달하고 대공국이 많은 토양은 깊이까지 산소가 확산된다. 맞죠? 공국이 많으면 그죠? 공기가 많이 차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차 있는 거를 기상이라고 그러고 물로 차 있는 거를 액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대공국에는 물로 찰까요? 공기로 찰까요? 공기로 차고 소공국에는 물로 차요. 왜? 1번 모세관 현상, 2번 스톡스 법칙, 3번 무슨 모세관 현상. 그렇죠? 작은 공국은 모세관 현상은 작은 공국의 반비례해서 반비례할수록 높이 올라간다. 기둥을 타고. 그러니까 그 토양을 공국으로 하나로 본다 그러면 높이까지 올라온다. 그래서 대공국은 많은 데는 산소가 확산돼서 깊이까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때요? 대기보다 높아요. 왜? 1번 미생물이 호흡하기 때문이다. 2번 뿌리가 호흡하기 때문이다. 3번 뭐 없어. 1번, 2번 다 맞는 거죠. 미생물도 호흡하고 뿌리도 호흡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호흡을 하면 ATP를 만들어내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그러니까 토양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그죠? 대기랑 반대이죠. 4번 토양 공기 중 이산화탄소는 토양수의 pH를 낮춘다? 맞아요. 이산화탄소는 뭐예요? 탄산 성분이 있어요. 그죠? CO3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탄산수가 되면 탄산쪽이 되면 pH가 이제 낮아져요. 그 다음에 토양 공기는 기체 교환은 분압에 따라 방향이 결정된다. 그죠? 압력, 이 기체가 움직이는 거는 기체 분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체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체 교환의 분압에 따라 결정된다. 기체도 압력에 따라 이동한다. 그런 얘기 하시면 되고. 17번 질소 순환에 관여하는 미생물 중에서 토양이 총 질소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총 질소 함량을 하는 거 1번 질소 고정, 2번 질산화, 3 탈진, 4번 암모나 생성균. 뭐예요? 네. 질소 고정균이죠. 이게 용어가 그냥 이거 복잡하니까 질소 고정용. 이건 뭐 미생물들에도 질소 함량을 높여주는 거죠. 그럼 첫 학교예요.